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짜 경제 현안들 제대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1부 먼저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코너를 함께할 패널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나오셨고요. 네, 이지은 기자입니다. 네, 이어서 김지영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자, 오늘 특별 게스트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잠시 후 전화 연결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에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친 주요 경제 현안들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오늘 전해드리는 저희의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는 이번 주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5가지 빅 뉴스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먼저 키워드로 저희가 정리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국제 정세, K 소비재, AI 반도체, 지방선거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가지씩 자세하게 저희가 소식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어떤 소식인지 큰 화면으로 보여주실까요? 네, 대단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증시 마감을 했는데요. 5,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5,800선을 넘어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19만 전자를 넘어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신기록의 잔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설 연휴 이후에 우리 증시가 어제 오늘 연 이틀 동안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우리 증시 상황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또 다음 주 전망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전문가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입니다. 네. 자, 설 연휴 이후에 증시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께서도 자세하게 보셨을 텐데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으로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지금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국인이 지금 사실 매수를 하지 않아도 개인과 기관의 유동성이 증시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개인과 기관이 갖고 있는 주식 예탁금이 지금 100조 원 수준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 국내 증시의 유동성이라든지 수급은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주요 산업들의 순환매가 지속되면서 장기적인 지수 상승을 유도하는 모습입니다. 즉 반도체뿐만 아니라 에너지 밸류체인 조선방산, 자율주행, 피지컬 AI, 그다음에 엔터 화장품까지 주요 산업들이 국제 경쟁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꾸준히 상향 조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들의 순환매가 지속되면서 지수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변수를 본다라고 하면은 당분간 코스피는 한 6,000선, 그다음에 코스닥은 한 1,300선을 향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연일 우리 증시가 뜨거운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반도체주들이 불을 뿜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드디어 19만 전자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이제 증권주들도 가세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지금 주도주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업종, 종목들 좀 소개해 주시면 향후 투자에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업종들이 순환매를 이루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올해 2026년 코스피 평균 이익 성장률이 한 35% 정도가 기대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반도체는 한 거의 100% 이상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사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데는 우선 조선 방산을 좀 먼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공급 능력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 방산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 밸류체인,
여기에 포함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전력 인프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AI 사회로 진입하면서 전력 공급 부족 및 효율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AI 산업에 따른 모빌리티 수요도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밸류체인 업종에서 추가적인 올해 이익 성장률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증권주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만 이어서 조선방산 또는 에너지 밸류체인 쪽에 또 추가적인 이익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방산,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체인 쪽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어제 코스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곧 불을 뿜을 것 같기는 한데 어느 모멘텀에 어느 시점에 정말 불을 뿜으며 코스피와 같이 급등세를 보일지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장 불을 뿜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변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코스닥 관리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부실기업 퇴출이라든지 동전주 퇴출,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과 같이 현재 볼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 한 1,800개 종목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 이상이 사실 투자가 불가능한 종목들이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어느 정도 청수라든지 클리너 작업이 먼저 필요해야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장기 투자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에는 아마 하반기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업종별 밸류에이션들이 좀 상승이 좀 필요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정도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오고 있고 올해 이익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은 코스닥을 이루고 있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자율주행, 피지컬 AI,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엔터 화장품 쪽들은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하반기쯤 되면은 해당 종목들, 특히 코스닥을 이루고 있는 주요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변수가 어느 정도 시장에 정착이 그래야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장기적인 투자 자금을 유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은 개인들에 의해서 지금 코스닥이 1,100선까지 지금 와 있지만은 1,500선, 2,000선을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위와 같은 그러한 변수들에 따라서 단기적인 자금을 유입시키는 그러한 시점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 연휴 이후에 소위 말해서 세뱃돈 랠리라고 볼 정도로 그 증시가 상당히 지금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데 초보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 지금 처음으로 증시에 참여한 분들이 상당히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요. 초보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내용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 초보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인버스 전략을 먼저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미 말씀드렸듯이 국내 증시의 유동성도 지금 풍부하고요. 밸류에이션도 계속 상향 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인버스 전략을 쓰셔야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인버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동성이 타이트하다던가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하향 조정되는 국면에서 쓰는 전략이기 때문에 해당 전략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좀 맞지 않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너무 소형주를 투자하시는 것도 제가 피하기를 좀 권고를 드립니다. 현재 기관들, 개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ETF라든지 사모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 증권을 통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위주로 지금 시장이 먼저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초 가이드를 따라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것을 이제 권유하신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시기가 됐습니다. 증시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작은 변수에도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미국하고 이란 지금 전운도 감돌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체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주말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볼 내용들, 그다음에 다음 주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끝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변수보다 이제 외부 변수가 주가 상승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란과의 핵 협상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 지속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당 변수들은 주식시장을 이제 하락으로 이끌기보다는 상승을 제한한다. 즉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이라든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해외 외부 변수들은 당분간 제약적인 요소지 이게 하락 요소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다음 주에도 저는 이제 국내 증시가 꾸준하게 상승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우리 증시 특징 살펴보고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국제정세 키워드로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큰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하고 이란 전쟁 가능성이 지금 막 90%다 이런 외신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변수가 상당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시장 내 우려감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김주영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면은요.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핵 협상과 관련해서 난항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준비 중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르면 이번 주말 공격 준비가 완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군은 중동의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를 대거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공습이 아니라 전면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의 연합 작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특히나 이란 정권 교체까지 언급을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백악관 역시도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겠지만 역시나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군사 행동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큰 상황입니다. 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포기 시한을 최대 15일로 제시를 하면서 만약에 불응을 한다면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놨는데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 역시 주말 사이에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이란 지금 해묵은 갈등 속에 핵 이슈까지 해서 국제정세가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요. 잘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세 번째 저희가 K소비재 키워드로 정리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K푸드, K뷰티 수출 실적이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매년 엄청난 양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 상황을 지금 넘어섰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지은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한류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면서 한국산 소비재의 인기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124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전년 대비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라면과 김, 김치 등 수출이 늘었고요. 세계 곳곳에 한식당이 확산하면서 소스류 수출도 10%가량 늘었습니다. 여기에 K뷰티의 성장세도 뚜렷합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1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8% 성장하면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식품과 화장품의 선전은 제조업 수출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가전은 73억 달러, 2차 전지는 72억 달러, 섬유는 9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식품과 화장품이 이를 웃도는 실적을 보인 겁니다. 컴퓨터 수출 138억 달러에도 근접하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소비재가 새로운 수출 주력군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식 전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소식 이렇게 마감하고요. 네 번째 저희가 키워드로 AI 반도체를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큰 화면으로 어떤 소식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이번 주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글로벌 아주 빅샷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태극기를 내걸고 본인의 SNS에 지금 직접 한국의 반도체 인재를 지금 구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여줘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김주영 캐스터가 좀 전해주실까요? 네, 방금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가 이번 주 본인의 소셜미디어죠. X에 태극기 이모티콘을 무려 16개나 올렸습니다. 이유는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인데요. 앨런 머스크 칩 디자인이나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지원하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그만큼 관련한 인재들의 쟁탈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반도체 강국으로서 한국 인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나 구글, 브로드컴과 같은 빅테크들이 이 HBM 관련된 인재들을 채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차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게 시장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재 쟁탈전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의대, 법대를 뛰어넘는 반도체 관련, AI 관련 이제 학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한국의 인재들이 이제 글로벌로 많이 진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한주의 경제판 뉴스키 5 다섯 번째 저희가 지방선거를 키워드로 지금 정해봤는데요.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올해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표를 이렇게 쭉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각 당의 지금 후보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색 공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관심이 가는 인물들도 있는데 관련해서 이지은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구도부터 치열합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만 6명이고요. 여기에 출마를 고심 중인 박용진 전 의원까지 합하면 최소 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위기가 과열되는 만큼 차별화된 행보도 더욱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먼저 눈에 띄는 공약을 보면 동대문 디스터 플라자의 해체입니다. 전현희 의원의 1호 공약인데 대신 7만석 규모의 서울돔을 지어서 공연장과 또 스포츠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10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활 밀착형 공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장바구니 물가 20% 인하를 내세웠고요. 서영구 의원은 10분 역세권, 박홍근 의원은 5분 컷 서울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없지만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 후보들이 앞다퉈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선거전이 점차 달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평가의 요소도 있겠지만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는 앞서 우리 이 기자가 얘기해 준 대로 첫 광역 지자체 여성 지자체장이 나올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 여성 후보분들 가운데 잠시 후에 저희 2부 초대석 시간에는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한 여성 의원을 모시고 출마 배경과 각종 서울시 개발 공약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2부까지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한 주의 경제판 뉴스케 5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주요 경제 소식 분석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경제 1부는 이지은 기자, 김주영 캐스터 그리고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 리포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융합해서 고속 레이저 가공과 실시간 공정 제어가 가능한 한 기술 기업이 3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는데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경제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 초대석 코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초대석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서울시의 개발 이슈와 발전 방안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핵심 개발 방안과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건 전현희 의원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레이저 솔루션 전문기업 엑스비스가 코스닥 상장에 도전합니다. 엑스비스의 핵심 제품은 고출력 레이저 플랫폼 비전 스캔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융합해 고속 레이저 가공과 실시간 공정 제어가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비전 스캔에는 미세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갈바노미터가 탑재돼 있어 최적의 가공 경로를 빠르게 추적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비전 스캔은 기계적 이동 없이 모터를 이용한 미러 회전만으로 가공 경로를 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 갈바노미터 스캐너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갈바노미터 미적용 제품 대비 약 4배 빠른 고속의 정밀 가공이 가능합니다. 엑스비스는 여기에 열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특수 렌즈도 적용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렌즈 발열로 초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당 렌즈를 통해 왜곡을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레이저 히팅 시장 공략에도 나섭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 확산으로 전력 효율 개선 수요가 늘면서 레이저 히팅이 에너지 절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레이저 광원 글로벌 선도 기업인 독일의 트럼프사로부터 레이저 히팅 원천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향후 웨이퍼 히팅, 반도체 패키징 리플로어, 배터리 및 소재 건조 공정을 타깃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적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엑스비스의 예상 매출액은 540억 원, 영업이익은 4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엑스비스는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우주항공, 피지컬 AI 등 첨단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엑스비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23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 예정가는 1만 100원에서 1만 1,500원으로 오는 3월 9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세금의 기준이 무너진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조세 시스템 스위치는 오프. 법은 작동하지만 공정은 체감되지 않고 합법과 불합법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세금에 대한 분노는 커지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건데요. 과연 지금의 세금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때문일까요? 아니면 불확실한 제도의 기준 때문일까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세금은 소득이 아니라 형태를 과세한다. 세법은 돈의 크기보다 돈이 어떤 모습으로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법인수익, 배당, 자본이득. 같은 금액이라도 형태가 달라지면 세율도, 공제도, 추적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조에서 세금은 공평한 부담이 아니라 분류의 문제가 되죠. 경제활동은 복잡해졌는데 과세 기준은 여전히 단순한 구획에 머물러 있는 건데요. 이 차이가 커질수록 세금은 정의가 아니라 기술이 됩니다. 두 번째, 합법과 공정은 이미 다른 궤도에 있다. 지금 가장 큰 오해는 합법이면 공정하다는 믿음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과 사회적 공정이 성립했다는 건 더 이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법은 규칙을 지키지만 현실은 체감으로 판단합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세금은 신뢰를 잃습니다. 누군가는 성실히 내고 누군가는 구조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구조가 불법이 아니라 제도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국가는 징수자가 아니라 설명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조세 정책의 한계는 더 걷느냐, 덜 걷느냐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걷는지, 왜 이 구조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라졌다는 점인데요. 세금이 납득되지 않는 순간 조세는 공공재가 아니라 비용이 됩니다. 이때부터 세금은 연대의 도구가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회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신호가 되는 거죠. 지금 세금 문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기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공정이라 부르고 어디까지를 사회적 책임으로 볼 것인가? 그 기준이 다시 세워지지 않는 한 세금 논쟁은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세금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건 징수가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동대문에 있는 DDP 아시죠? DDP를 해체하고 이곳에 K-팝 공연을 할 수 있는 아레나, 돔을 건설하자 이런 주장을 한 내용들이 나와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인지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이슈 요즘 굉장히 관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주택 공급 어떻게 될 건지 또 부동산 시장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 관련해서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에 앞서 화면에서 보신 이분을 모셨는데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2대1리 혹시 처음 오셨나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경제 매체에 네. 더 자주 이제 오시고 네. 경제 현안들 많이 말씀해 주시면은 네, 더 좋지 않을까. 많이 이런 생각.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전현희 의원님 여러 가지 이제 이력들이 좀 다양하시면서도 화려한데 관련해서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또 소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치과 의사에서 변호사에서 이제 국회의원 하시다 이제 권익위원장도 하시고 지금 다시 국회의원,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행보를 준비 중이신데 이게 뭐 정치가 어떻게 운명으로 다가오신 건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좀 변화무쌍한 삶을 사신 건지 관련해서 좀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치과 의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다가 네. 국회의원이 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네. 신기해하시는데요. 일단 그 자체 변화도 굉장히 전격적인데 거기서 또 이제 뭐 네, 정치를 하시니까. 네, 항상 이제 제 변화의 그 맥이 네.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가진 소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을 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 네. 이게 항상 제가 그 직업을 바꿀 때에 네. 관통하던 제 신념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저는 국민권익위원장이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도전하려는 서울시장 자리가 네. 그런 제가 걸어왔던 그런 이력이 네. 그런 일을 하도록 그동안 쭉 맞춤형으로 길을 네. 밟았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의사에서 변호사에서 네. 이제 정치하시면서 권익위원장도 하시고 네. 지금 또 이제 더 큰 어떤 도전을 나서신 이게 네. 이제 공익과 남에게 네. 좀 도움되는
예.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 자, 현재 지금 3선 의원이신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선거를 얼마 전에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되겠다고 할 때는 또 상당한 결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경험과 경력을 살려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서울시장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서울시장 도전을 결심을 하게 됐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시정이 사실상 좀 전시행정, 겉멋 정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서울시가 거의 대부분이 멈춰 있는 그래서 저는 잠자고 있는 서울시장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시장을 좀 더 활력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서울시를 깨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전 의원님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 이렇게 출마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내거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동대문 DDP 해체하고 여기에 K-팝 공연할 수 있는 아레나 돔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게 가능한 건지 이거부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이제 선언하면서 내세웠던 기치가 나는 예산을 탓하지 않는 직접 돈을 벌어오는 CEO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돈 벌어오는 시장의 그 핵심 프로젝트가 이 동대문 DDP를 해체하고 여기에 복합돔 아레나를 건설을 하는 건데요. 왜 이게 이제 돈을 벌어올 수 있냐면 여기 지금 현재 서울에 그 우리 K-팝의 본산이잖아요. 근데 서울에는 이런 BTS라든지 유명한 K-팝 아티스트들이 제대로 공연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공연장에서 BTS급이 공연을 하면은 1회 공연에 벌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 이제 BTS 요즘 조 단위로 어쨌든 돈을 한 번 공연하면 조 단위로 벌 수 있는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한 해 공연에 약 1조 2천억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는 이런 BTS급 아티스트들이 공연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 없습니다. 최근에 광화문에서 이제 BTS가 컴백 무대를 한다. 그게 지금 화제는 되긴 하지만 상당히 불편을 좀 끼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 효과 창출과는 좀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티켓도 무료고요. 물론 서울 시민들은 행복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무형적인 이런 이제 기여는 했다 생각하지만 지금 그 서울에 이제 아레나가 지금 고척돔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가 16,000석입니다. 그리고 창동에 아레나 건설 중인데 18,000석 정도 되고요. 근데 BTS급이 공연하려면 적어도 5만 석 이상의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오는 팬을 유치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대규모 공연장이 서울에는 없다. 그런데 지금 그 동대문 DDP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캐대언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캐대언에 보면은 그 남산타워 밑에 아레나 공연장이 있어요. 거기 공연하잖아요.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는 왜 그런 공연장이 없냐 이러는데 거기가 또 이제 성곽길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성곽길 그쪽에 루미아 이제 또 그 진우가 데이트했던 그 공간이 있고요. 원래 또 그 자리가 동대문 운동장 자리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부지가 넓어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이 있어서 야구의 성지를 부활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복합돔 아레나를 지으면 만약에 한 해 10회 정도의 공연만 해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약 12조 이상 되는 거죠. 서울의 예산이 한 해 51조 가량 됩니다. 그런데 한 해 약 12조 가량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복합돔 아레나를 지어서 서울의 그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그 관광객들이 공연도 보지만 그 근처에 있는 뭐 동대문이라든지 동대문 상권 또 성곽 이런 데 관광도 하고 이웃 광장시장에 먹거리 먹기도 하고 또 근처의 상가들의 쇼핑도 하고 그러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서 동대문 일대가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복합돔 아레나로 인해서 강북의 중심인 동대문에 성장 엔진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네. 대단한 프로젝트이자 또 공약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당연히 이제 뭐 서울시의 그 예산 뭐 확보도 확보지만 전체적인 상권과 서울시를 이제 그 국제 경쟁력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서울시 예산 한 푼도 안 듭니다. 서울시 예산이 네. 결과적으로 이제 해체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비용 효과를 따졌을 때 충분히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렇죠. 민자를 유치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잠실 마이스 단지가 네, 약 네. 2조 원 가량의 프로젝트로 네. 컨벤션이나 호텔 이런 걸 네. 짓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서울시 예산이 한 푼도 안 듭니다. 네. 다 민자를 유치해서 워낙 위치가 했고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네, 네, 그 네. 오겠다는 기업들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액 민자를 유치해서 얼마든지 네. 건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들이지 않고 네. 복합돔 아레나를 건설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제가 돈 벌어오는 CEO 시장이 네, 된다고 네. 했잖아요. 이걸로 돈을 또 어떻게 벌까 고민을 했는데요. 최근에 기술이 발달해서 이 공연장뿐만 아니라 이걸 네. 버튼만 누르면 네. 아까 야구의 성지라고 네, 했잖아요. 야구장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트랜스포머처럼. 네, 그러니까 야구 경기 유치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e스포츠의 세계적 강자잖아요. 네. 제대로 된 e스포츠 경기장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페이크 같은 네. LOL, 리그 네. 오브 레전드 이런 e스포츠 경기장 할 수 있는 네. 그런 경기장으로 변신할 수도 있고요. 네. 드론 스포츠 같은 그런 그 레이싱, 드론 네. 레이싱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도 변신할 수 있고 네.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네. K-팝 스타가 공연을 하면은 전 세계에 중계를 하잖아요. 네. 그 중계권 네. 그리고 광고료 네.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는 서울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 수익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TBS 서울교통방송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네. 사실상 지금 이제 거의 폐쇄 직전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중계권을 저는 이 TBS에게 독점적으로 줄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TBS가 이 중계권료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어서 그걸로 서울 시민들을 위한 교통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네. 될 수 있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게 현실화된다면 네. DDP 해체하고 복합돔 아레나 네. 건설 안 할 이유가 없다. 안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되면 이거 가지고 더 자세하게 네, 한번 네.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이게 이제 동대문 지역이면 네. 성동구 지역에서도 뭐 모빌리티 연구 단지를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성동구 또 지역구이시기도 네.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건 또 어떻게 실현 가능한 건지 한번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용답동인데요. 네. 거기가 물재생센터와 차량 기지가 있어가지고 네. 사실상 시민들이 접근이 거의 되지 않는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황폐한 땅입니다. 근데 여기가 부지가 약 24만 평 정도 네. 됩니다. 네. 근데 바로 근처가 한양대학교 성수동이 네. 인접되어 있는 네. 부지로는 핵심 요지입니다. 네. 네. 여기가 다 서울시 소유 네. 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재생센터를 지하화하고요. 네. 차량 기지도 지하화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가장 핵심 요지의 부지가 생기는데요. 네. 여기를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혁신 도시에는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이 첨단 모빌리티 혁명을 실험하는 테스트 베드 도시로 네. 만들어서 여기서 일반 지금 현재 차량들은 진입을 못 하고요. 여기는 자율 운행차만 네. 운행을 할 겁니다. 자율 주행차. 네. 그리고 UAM 아시죠? 네. 하늘을 나는 UAM 드론 택시들이 여기 도시를 날아다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 공간으로 만들고 전 세계의 혁신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네. 그 지역 말씀하신 지역을 제가 많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네, 왔다 네. 갔다 하는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네. 산업적으로도 발전시키고 네. 뭐 지역도 활성화시키는 네. 뭐 그런
일석이조가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서울의 또 다른 핵심 성장 엔진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른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핫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핫하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그런데 자, 서울 지역의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네.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정부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하면 10,000가구 주택을 짓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은 6,000가구인데 네. 최대 해야 뭐 8,000가구 네.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네, 이 정부랑 서울시장이 갈등을 빚을 일이 아닙니다. 이 갈등을 하게 되면요, 여기 점점 느려지고요. 사실은 이제 시민들을 위한 뭐 국제 업무 단지든 주택 네. 공급이든 그거는 요원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의 최대 문제점이 정부랑 계속 각을 세우는 거예요. 네. 정부랑 협조하고 정부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사사건건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놓는 그런 시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한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와 정부가 만약에 서로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 지금 서울시의 이런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인허가권이 상당히 서울시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도 또 그게 관련된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둘이 충돌을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랑 협조해야 된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협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내야 된다. 그것이 뭐 6천 세대든 만 세대든 그거는 서울 시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몇 세대인지 이걸로 다툴 일이 아니고요. 지금 그리고 서울은 오피스가 네. 굉장히 남아돕니다. 네. 곳곳에 공실이랑 임대가 붙여 있는 게 지금 서울의 오피스 현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업무 단지라고 오피스 빌딩을 짓는 것이 우선인지 네. 주택 공급을 더하는 게 우선인지 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현재로서는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협조를 해서 시민의 가장 필요한 해법을 내는 것이 저는 정답이다 생각합니다. 양쪽이 네. 싸우지 마시고요.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그 다주택자들 매물 좀 내놓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가 보유를 높이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다주택자 관련 뭐 방향이랄까 부동산 네.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일단 대통령께서 네. 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살기 위한 곳이지 네. 이걸 재산 불리는 그런 수단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 주택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게 시민들이 정말 살기 위한 공간이지 이거를 재산 불리기 수단으로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5월 9일에 네. 양도세 중과가 폐지될 네. 지금 상황이 중과가 중과 이제 유예, 예정이 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유예를 폐지해서 이제 예, 네, 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유예하지 않겠다. 네.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이 지금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좀 주춤해졌습니다. 그리고 70대에서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다는 이런 이제 여론조사들도 일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부동산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더 투자를 다변화해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리고 입법이라는 이 원칙은 더 이상 정부가 계속 이 단기 처방식으로 유예하고 이러는 것은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이제 입장을 단호히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뭐 좋고, 그다음에 자가 보유를 높일 수 있으니까 좋은 이제 방안이긴 한데요. 근데 서울시는 여전히 이제 주택 공급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울시는 어떻게 주택 공급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전 의원께서 이제 네.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시겠으면 좀 말씀해 네. 주시죠. 그동안 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주로 민간 부분에 의존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민간 영역의 재건축의 경우에는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이 걸리는 매우 장기간 프로젝트입니다. 그 신통기획이라는 방법으로 일부 단축을 했다고 하나 여전히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매우 시간이 장기간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간에만 맡겨놓으면 서울의 이 주택 공급이 박차를 가하기가 어렵고요. 또 그동안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민주당 쪽 정부에서는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민간 공급을 늘리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전임 박원순 시장이 공공의 영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두 개를 합쳐서 믹싱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공급을 늘리고 공공의 분야에서도 공급을 늘려서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서울의 그 주택 공급을 위한 이제 부지가 공공 부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당장 필요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적합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보다 더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약 사항 중에 네. 서울형 기본사회 4대 공약이라는 거를 또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거셨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여기 핵심적인 또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사회를 서울에서 구현하겠다 네.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기본 사회라는 것은 국민들이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우선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통 문제인데요. 네.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는 의무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무 교육이라면 뭐 교복이라든지 학비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게 이제 현대 의무 교육의 하나의 축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학교로 가는 통학, 이 아이들이 등하교를 통학을 하는 데 드는 교통비 이것을 무상 통학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공약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생리대 공급 이것을 무상 공급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겠다. 이게 이제 중요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르신들이 지금 마을버스 지하철은 이제 무료지만 마을버스는 유상으로 이제 유료인데요. 여기에 어르신들의 무상 교통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 그리고 또 기본 뭐 의료라든지 기본 대출, 기본 주택 등 우리 서울 시민들의 기본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인프라를 하겠다. 이게 제가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한 서울형 기본 사회 4대 축입니다. 자, 얘기해 듣다 시간이 뭐 훌쩍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네. 자, 끝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민주당 내 여러 후보들이 계신데 자신만 전현희 의원께서 갖고 계신 나만의 경쟁력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말씀 끝으로 마무리 발언 한 뭐 1분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한 40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앞에 오시면 했는데요. 제가 가진 강점은 하이브리드형이다. 저는 정치인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행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국정에 3년간 대통령과 또 정부 부처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 중에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그 정치와 국정을 두루 경험한 유일한 후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강남에서 제가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보수화된 지형에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승리하려면 강남권에서 승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강남에서 이겨본 후보 이런 것이 강점이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시 개발 방안 여러 가지 공약 사항들 짚어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 변함없이 저희들은 여러분들께 주요 경제 현안들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